안녕하십니까. 경북 행복재단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의 이민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기본 소양교육 및 2022년에 적용되는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서 교육절 안내사항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목차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목차 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클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에서는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센터란 현재 서비스 받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부정이 발견된다 한다 그러면은 부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로서 경북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여공간 클린센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전체가 기밀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철저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경북 행복재단의 성비위 신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교육 중에 진행자나 강사로부터 성차별적 언어 사용이라거나 행동이 불편함, 성희롱, 성매매, 그리고 성폭력,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시에는 성비위 신고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옴부즈만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2022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주요 개정사,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세부 사업별 기준 정보 변경, 경상북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침 안내, 그리고 기타 안내사항 이렇게 5가지로 총 진행이 될 거고요. 예상 소요 시간은 최대 1시간에서 최저 30분 안에 교육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아마 서비스 제공하시거나 서비스를 하실 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22년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에 보면은 크게 나와 있지만 일단 먼저 기준 중위소득 확대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대의 경우에는 기존 120% 원칙을 적용하던 것이 소득 확대나 본인 부담금 차별화 등의 추진으로 서비스 소득 기준이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G2 사업의 기준 하한을 현행 120%에서 140%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서비스별 주요 계층이나 지역의 시장화 정도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 현황 등이 다르고 이를 고려해서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본인부담금 차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120%까지였던 기준 하한선을 140%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변경됐다고 해서 경북에 있는 것이 바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140%로 변경된 거를 따라서 점차적으로 경북에서도 서비스 진행이나 서비스 비용 그리고 서비스 원칙 등 그 기준 중위소득들이 변경될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신규 사업 및 표준 모델 개발이 있습니다.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시범 사업 및 표준 모델 개발을 추진합니다. 기술 혁신 등과 같이 신규 분야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요자 및 제공자 참여형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우수 서비스 등을 표준 모델로 개발하여 확산하여 추진하는 그런 예상이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2021년에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아마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청년 심리 지원 서비스, 청년 마음 건강 서비스도 원래는 성인 심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청년 심리 지원 서비스로 있던 것이 이제 서비스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이 최대 8시간, 신규 제공 인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시간까지 사이버 교육 이수로 시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작년처럼 비대면
8시간을 채우시거나 대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인정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대면 교육이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점검하는데요. 이것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서비스 비용 부당 등에 대해서 부당 청구 사례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집단 수업 및 노인 운동 관련 수업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점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기관 입장에서는 답답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서비스를 잘 받던 아동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거나 그리고 서비스를 꺼려 한다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로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이러한 서비스들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희가 보기에 오래 하셨다 그리고 잘 하셨다고 했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부정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도에서도 이제 이 현장 점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맞춰가지고 점검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여서 이제 시군 담당자분들이 나갈 때 저희가 도와드리거나 그리고 신규 시군 담당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점검을 하실 때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오히려 제공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하셨던 거 그리고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준비할 것들을 정확히 준비한다면은 뭔가 이제 미숙함으로 인해서 받는 페널티라거나 미숙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을 보시면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시군 담당자와 협의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빨간색 글씨 보이시나요? 임의 판단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부정결제로 감지될 수 있음. 예를 들자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나왔던 일인데요. 노인 운동 관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북 같은 데서 현재 노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경로당 문을 다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몇 달째 어떤 곳은 거의 반년 넘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이 힘들고 그로 인해 제공기관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니 이 그 방편의 하나로 이제 원래는 재가 방문이 안 되는 서비스인데 재가 방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서비스 제공 장소 경로당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경우도 계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시군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이제 서비스 제공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논의를 거쳤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전혀 이제 교육에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시군 담당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점검 전에 알게 되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적발을 하고 환소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무언가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시군 담당자와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의논을 하시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가지 컨설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과 찾아가는 제공기관 컨설팅입니다. 아니, 컨설팅이면 컨설팅이지 뭐가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신규 제공기관 등록 후 서비스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 서비스 진행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 한 9월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등록하셨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9월부터 서비스를 등록하셨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서비스를 작년에 진행한다고 하셔도 크게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필요한 서류라거나 아니면 결제 방식이라거나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그리고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제 궁금한 응계점이 있다면은 사후 관리까지 다 진행을 하면서 이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기관들, 다양한 신생 기관들에서 이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를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제공기관 컨설팅인데요. 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점검 컨설팅이나 품질 관리 컨설팅 등 제공기관에서 원하는 방향에 맞추는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뭐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서 굳이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이미 서비스 잘 제공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이런 걸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이 서비스 웨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실제로 점검 후에 저희한테 문의가 전화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군 담당자가 가서 점검을 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라고 했는데 그게 지침이 3년 전에 바뀌었다, 2년 전에 바뀌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년 읽어보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컨설팅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페이지만 해도 거의 뭐 200, 300페이지 되는 거고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이제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진행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읽는다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생각해도 좀 무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꼼꼼히 다 숙지하고 있다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지원단에 문의를 주셔서 점검 전에 우리가 빠진 서류들에 대해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 외에도 품질 관리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컨설팅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 다시 품질관리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도 이 품질관리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컨설팅을 받으시고 굉장히 높은 점수나 높은 등급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 인사 왔던 경우도, 감사 인사 전화를 해주셨던 경우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기관은 좀 오래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아직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컨설팅은 담당자와 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영상 멈추시고 신규 컨설팅 전화번호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전화번호를 기록을 해두시고 필요하실 때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기준 정보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펀 스터디가 기존에 시행시군이 안동구미 상주경산 성주 예천에서 진행되는 것이 이제 변경 후에는 고령에서 펀펀 스터디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펀펀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해당 시군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구미에서 하는 지인들은 서비스죠. 서비스 변경 전에는 서비스 내용이 특성에 따른 이제 운동 처방 프로그램, 운동 지도나 그리고 체력 증진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변경 후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성장 검사 및 체력 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른치영 운동교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른치영 운동교실을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정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등록 장애인의 하나에서 재판정 1회가 가능을 했고, 이게 아동 청소년이 받는 서비스다 보니까 장애아가 많은, 아니면 아동이 많은 학교에서 이제 이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비스 효과성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정 1회를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오히려 일반 아동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 기준을 늘리는 차원에서 재판정 1회를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 정보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많은 시군에서 하고 계셨지만 변경 후 올해부터는 울진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시작을 하셨고요. 해당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 울진군청에서 좀 모집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거나 서비스 제공 계획이라거나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울진군 홈페이지나 울진군 시군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상주에 신규 서비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꽤 높죠. 그리고 연령은 65세 이상, 신체 고동이나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생활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돌봐줄 가족 등이 부재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는 소득순으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연령순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20만 원, 월 20만 원이고요. 1, 2, 3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1등급은 정부지원금 18만 원에 본인부담금 2만 원, 2등급은 정부지원금 16만 원에 본인부담금 4만 원, 3등급은 정부지원금 14만 원에 본인부담금 6만 원. 제공 기간은 총 12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집단 규모는 1대1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을 통해서 진행하는 서비스이고요. 서비스 내용을 보시면은 식사 지원, 그리고 도시락 반찬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시면은 별도의 영양사가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이 필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식사 영양 관리가 돼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영양사가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서비스고요. 영양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전 영양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영양 상담과 지도 교육을 하는 거고 아마 이 서비스를 보시면 특이한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식사 지원이 월 12회에서 20회, 주 3에서 5회, 그리고 서비스별 상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만드실 때 이게 월 12회에서 20회, 주 3에서 5회 정도 갈 수 있게 매일매일 반찬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서비스별로 다 있기 때문에 먼저 등록하시기 전에 시군에 문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논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공인력 자격 기준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게 식사 영양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영양사와 임상 영양사 그리고 이제 식품학 영양학 전공을 한 다음에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 외에 제공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아래 2번 쪽을 만족을 하시면 되는데요. 1번이 필수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2번이 있으신 건 상관없지만 2번만 해당되는 제공 인력이 있는 상태는 1번이 없기 때문에 저기 힘든다는 거 잘 캐치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신규 서비스가 있구나,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표 사업 뒷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작년보다 변경되는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아서 이제 예년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도 많으시고 하셨는데 올해는 크게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이 변해서 우리 사업이 지금 갑자기 변경된다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면 될 거고요. 지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서비스를 하시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 특히 결제 관련해가지고 이 결제 관련 부분이 중요한 게 저희가 점검 지원을 나가거나 점검을 하다 보면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 결제 관련입니다. 이제 뭐 정상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관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어서 서비스 비용이 이제 뭐 소급을 5번 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그어야 되는지 나눠서 그어야 되는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간혹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변경된 지 오래됐고 지침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지침 안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우처 2월 및 소멸입니다. 요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문의 전화가 저희한테 현지고 많이 오고 계신 거예요. 보시면은 바우처의 2월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2월까지 2월이 되어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생성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3월 31일 이후에는 2월 달에 생성된 바우처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소멸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 2월 이후에는 소멸되어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하고 단 자격 종료 시에는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말 24시까지만 결제 가능하다. 이것도 예를 드린다면요. 2월 달에 생성된 바우처는 3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소멸됩니다. 또한 만약에 이 아동이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2월까지 제공받는 아동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2022년 2월 포인트는 2월에서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월 말에 마지막 밤 24시에 소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는 보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12월 31일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이 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당 해로 똑같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되면은 많이들 이제 문의 전화가 오세요. 이제 내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서비스 제공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강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되 이제 너무 이제 무리는 하지 마시고 부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최대한 많이 이용자가 원하시는 만큼 이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고요. 밑에 빨간표로 보이시죠? 2020년과 21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해당 년에 생산된 바우처가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12월 22년 같은 경우에는 3월 현재 복지부 지침이나 공문이 없습니다. 때문에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때까지 2월까지만 서비스 제공 및 결제하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따라주셔야 된다는 거. 꼭 이게 올해 특히 2월부터 시작해서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왜냐하면은 가정들이 이제 그 바우처가 끝나는 기간입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0년하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각 시도, 각 지자체로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시군으로 보내주셨고 또 시군에서는 제공기관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냐? 결제가 1월 1일 2021년이나 2020년 생성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생성되더라도 원래라고 한다 그러면 1월 달에 생성된 것은 2월 말에 소멸이 되지만 이 해당 연에 관련해서는 12월 31일까지 이 포인트가 남아있으니 그 안에만 사용을 하시오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올해는 3월 현재까지 복지부 지침이나 공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대로 이제 바우처가 2달 안에 소멸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아동이 2월 달에 끝나는 아동인데 2월 중순쯤에 저희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아동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서 일주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자가격리 하다가 부모님도 걸려서 이제 부모님도 자가격리를 해서 거의 2주 동안 오지 못했다. 근데 그러면은 서비스가 끝난다. 그러면은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선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결제는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절대 안 된다. 선결제는 저희가 이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결제가 했다는 것을 이제 발각이 된다 그러면 그건 다 전부 환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지급이나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뭐 먼저 상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먼저 시군에다가 이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데 못 받는 상태다. 그리고 이거 끝나는 상태인데 이제 이후에 이거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외 지급이 가능하겠느냐 시군 담당자하고 먼저 상의를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바우처 결제 원칙입니다. 바우처 결제 시기는요. 잘 아시겠지만 바우처는 실시간 회당 결제가 원칙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에 결제가 가능하되
서비스 이용 및 제공하기 30분 전부터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말 옛날 15년도, 16년도에서 이제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시고 그때부터 하셨던 기관에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점검이나 컨설팅 같은 거 한번 봤었는데요. 서비스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세요. 결제 시간을. 예를 들면은 서비스를 3시부터 4시까지 받는다. 그러면은 2시 50분 이후 결제를 하시고 서비스 끝나고 나서 10분 후, 그러니까 4시 10분 전에 결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일일이 제공기록처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비스 결제 시간이 서비스 제공되기 10분 전, 그리고 서비스 끝나고 적어도 10분 안에는 서비스를 결제를 해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서비스 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가 가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날 같은 경우는 정상 결제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소급 결제의 경우에도 회당 결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4회 소급 결제를 했다면은 한 번에 4회분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회 금액을 4번 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결제 원칙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저희 제공기관 점검을 가거나 해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담당자분들이 이제 결제 내역을 빼오시면은 서비스 비용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2만, 그러니까 정부지원금 2만 원짜리 1회당 2만 원짜리 서비스인데 서비스 비용이 뭐 8만 원 있다거나 10만 원이 돼 있다거나 왜 이렇게 돼 있냐라고 여쭈면 이제 4번 소급 결제할 거다, 5번 소급 결제할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나눠서 각각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굳이 시군 점검 때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상 정상결제 체크 및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2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제 단말기상으로 단말기로 결제를 하시잖아요. 뭐 단말기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실 텐데 정상 체크를 결제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 결제하는 거는 서비스별로 하루 1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한번 제공했으면은 그날 정상 결제는 한 번 가능하고 단 정서 발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 정한 일로부터 서비스 횟수 결제가 변경될 수 있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로 한 번 할 때 보통 정서 서비스 한 번, 그리고 악기 서비스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총 2회, 정상 2번, 이제 보강도 2번, 소급 20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를 보시면은 바우처 결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정상 1회, 보강 1회, 수급 20회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같은 경우에는 정상 2회, 보강 2회, 수급 20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고 이제 결제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결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의자들도 저희한테 많이 오세요. 정상 한 번, 보강 한 번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하루에 2번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서비스 제공 못하면 같이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물론 이제 정상 1회, 보강 1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것들이 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어야 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정상결제로 매주 균일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보강을 하는데 그 보강을 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한 번 왔을 때 꼭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진행이 그렇게 가능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이지 무조건 보강은 해당하는 날 2번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서비스에 맞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많으면은 이것도 점검 때 시군 담당자분께서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한데요. 지침상에 가장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서비스 미제공에도 불구하고 선결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해당 행위는 부정행위로 해당 전체 금액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하면은 그 했던 아동 전체 서비스를 다 환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선결제는 안 되는 거다. 선결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급결제하고 보완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급결제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정도의 사유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의 카드 발급 지연. 예를 들면은 이 이용자가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을 하셨는데 3월 중순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동은 3월 달부터 포인트가 생성된다는데 바로 제공 못하고 3월 중순부터 해야 되나? 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서비스는 제공하시고 오신 이후에 소급결제를 하시고 소급결제 사유에 이용자 카드 발급 지연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제공 기록지에도 그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소급결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에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해서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럴 때 소급 사유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단말기를 잊어버렸거나 고장이 났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말기를 신규로 신청해서 아직 오지 않아서 미수령 상태일 때 그리고 이제 카드 미소지로 만약에 간데 카드 안 가졌어요 다음번에 할게요 한다 그러면 그런 소급 결제는 당일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급 결제를 실행할 수는 있긴 하지만 소급 결제가 다수와 발생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 우상 대상 기관이 지정되므로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 소급 결제는 아무래도 적은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공기관에서 이거를 너무 집착을 하시고 소급결제는 무조건 없어야 돼, 소급결제는 무조건 없어야 돼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기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에 사유들을 보시면은 뭐 카드가 발급이 안 됐다거나 아니 이용자가 카드가 안 가져왔다거나 해서 돌려보내는 그 자체도 좀 웃긴 거고 다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 한다고 한다면은 꼭 이제 그 소급결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소급결제 같은 경우에는 다수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다. 근데 이게 또 다수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가 많은 게 다수인지라고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4년, 5년 전에 복지부에서 점검을 한번 그때 쭉 나왔었습니다. 그때 소급결제 관련해가지고 경북에 있는 한 기관이 했었는데 한 달 반 정도 만에 소급결제가 1,500건이 났습니다. 네, 그냥 전체 결제건 1,500건이 나오기도 힘든데 소급결제 건으로만 1,500건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래서 그때 갔던 멤버들이 복지부에서 나왔고요. 사회보장정보원 나왔고요. 도에서 나왔고요. 지원단 갔고요. 각 시군 담당자들 총 7분이셨나 5분이셨나 나오셔서 거의 10명이 가까이 갔는데 그러니까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너무 소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그 정서지원 서비스였고 월 8회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달에 이용자가 거기에 100명이 넘어가는 곳이었는데 그 100명이 넘어가는 곳이 그 해에 또 이제 카드 발급이 지연이 돼가지고 카드가 늦게 발급되는 바람에 그 아동들이 한 달 반 동안 전체 소급결제를 하다 보니까 소급결제가 1,500건이나 된 거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제공기록지에 다 기록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급결제에 대해서 소급결제는 너무 몇 건 있으면 내가 점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많다는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소급결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터부시 하시지는 마시고 꼭 필요할 때는 하시되 웬만하면은 이제 정상이나 부강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달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던 건데요. 보강결제 같은 경우에는 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가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해당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보강할 수 없이 포인트가 전체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 및 예외지급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 있으세요. 12월 한 20일쯤 돼서 카드를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되는데
카드가 도착하면 12월이 넘고 1월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담당자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뭔가 이런 특이한 일이 발생했다면은 시군 담당자 전화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예외 지급 청구가 되겠느냐라고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외 청구는 1월 초까지는 제가 알기로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이거 예외 지급 안 된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점검을 가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있었는데 이거 못 받는 줄 알고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못 받으신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1월 초까지 꼭 신청을 이제 출근에다가 예외 지급 청구를 하고 이 서울 예외 결제 예외 지급으로 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급 보류하고 소명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지급 보류는 뭐냐? 아마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20년, 21년에 하셨다 그러면은 거의 이 소명 자료 제출은 없을 겁니다. 지급 보류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G2 사업에서 가장 지급 보류로 많이 되는 것들이 해외 출입국입니다. 근데 해외 출입국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급 보류가 많이 없으셨을 텐데 19년 이전에 19년부터 이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셨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시스템에 가면은 지급 보류라고 해가지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명자료를 14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서비스를 제공했던 비용 자체가 부적격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서비스 비용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 보류 대상을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해외 출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사망 의심, 세 번째 연속 결제, 네 번째 심야 결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G2 사업하고 관련이 많은 것들은 해외 출국이고, 그리고 사망 의심은 아동 노인 서비스 가끔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노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진행하시니까 카드를 어르신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경로당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거기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다 끊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잘 이제 그 오신 분 안 오신 분 잘 꿈을 사시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분 카드인 줄 알고 끌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병원에서. 그러면은 그게 사망 데이터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매일매일 가거든요. 그래서 그 결제권에 대해서 지급이 보류되고 사망 의심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연속결제 같은 경우에는 G2 사업이랑은 관련이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심야결제는 아침 7시에서 밤 10시나 11시 이상, 그러니까 10시나 11시 이후나 아니면 아침 7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서 결제를 하면은 그거는 심야결제로 해서 이제 그게 걸립니다. 설마 서비스를 밤 11시 뭐 이후 아니면은 뭐 오전 7시 전에 제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은 G2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개가 있죠. 해외 출입국, 사망 의심, 심야 결제. 조금만 더 여기서 그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해외 그 여행이 많아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되고 나서 해외여행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항상 말씀을 드리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게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해외 출입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가지 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이 나가는 경우. 이것도 매일매일 출입국 관리소에서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데이터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러지는 건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가 나가는 경우. 보통 이제 아동 사업에서 많이 나가는데 여름방학 되면은 5학년 수다 뭐 해가지고 뭐 짧게는 한 달, 뭐 길면 2달 이상 이렇게 외국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아동이 6월 1일 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카드를 분실을 해서 그걸 못 받아가지고 카드 이제 6월 15일 날 나갔는데 그 이후로 카드를 어머니가 들고 와서 17일 날 소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해외 출국에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외 출국으로 지급 보류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 아동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서명자료 제출할 때 6월 1일 날 서비스했다는 제공기록지를 서명을 하시면은 그 비용이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제공력 선생님이 해외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A라는 제공자 선생님이 해외를 나가시는데 B라는 선생님이 A라는 선생님 대신 원래 맡고 있던 이용자들을 이제 그 커버하고 이제 관리하고 계셨는데 결제를 할 때 단말기를 잘못 가져와서 A 선생님이 아이디가 있는 그대로를 결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A 선생님이 실제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B 선생님이 제공을 했는데 결제를 하다 보니까 A 선생님 아이디로 결제가 돼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결제가 됐다 해서 걸리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공자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거를 이제 그 설명자로 하셔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서명자료 제출 방법은 지급 보류일 딱 뜨는 날부터 14일 이내. 예전에는 주말하고 공휴일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주말하고 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에 정상 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설문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청구 철회. 만약에 이거 내가 지금 잘못한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청구 철회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감일 이후에 설문자료를 제출하거나 청구 철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건에는 부적정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 담당자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시군 담당자 거기에 부적정 이제 검색이라고 하면은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 때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서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좀 그 2022년 지침 별지 소식 1호에 보시면은 사실 확인서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상결제인데요. 이상결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있었던 그 내용들 플러스 총 20가지 정도의 내용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상결제도 이상결제 내역이나 이게 의심되는 게 많다 한다 그러면 시군 담당자분이 요청을 하시면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패턴을 딱 진행을 한 다음에 그 패턴 결과를 시군 담당자한테 보내주시고 시군 담당자는 그거를 가지고 점검 때 사용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안 되겠고 정확히 해야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개 나왔었죠. 해외 출입국, 그다음에 사망 의심.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장기 요양 이용자와 제공자. 이 서비스는 이제 바우처 서비스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가사 감별 서비스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가서 도와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복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장기 입원자. 보통 저희 서비스에서도 장애인 보조기, 장애인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14일 이상 입원됐다거나 그리고 노인 그 서비스 중에서도 일부는 14일 이상 뭐 입원이 됐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제 중지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요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투 사업은 뭐 딱히 지금 들어가진 않는데 추후에 이제 그 뒤에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결제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동시간대에 5서비스를 결제하는 거 이게 일괄 결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일괄 결제는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일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소급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큼 많이 해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뒤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 결제 똑같은 시간에 서비스 비용을 2번 결제하는 거. 예를 들면은 3월 1일에 제공한 거를 3월 1일에 결제하고 3월 2일에도 3월 1일에 제공한 걸 결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야 결제 그리고 G2는 상관없지만 연속적으로 시간 차이 없이 여기서 결제하고 저기서 결제해서 연속으로 결제한 거 그리고 선결제 그리고 서비스 대상 자격 위반 이거는 G2랑은 지금 당장 관련이 없고요. 서비스 단가 위반 그리고 단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저희 G2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 단가 외 결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15,000원인데 잘못 긁어서 1,500원을 긁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직선 취소하시거나 거부 반납하시고 나서 다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 긁었네 하고 그 다음에 하실 때 16,500원을 긁으시던지 아니 얼마죠? 14,500원을 3,500원을 한번 끓고 다음에 또 15,000원을 끓는다든지 해서 이제 비용이 들쑥들쑥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면 이것도 이제 이 사유들이 되기 때문에 이상결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제 원칙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 중에 결제. 이거는 저희 서비스에는 잘 없겠죠. 그리고 제공인력 자격 위반.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격인력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 안 맞는 분이 서비스 제공하는 건데 저희 쪽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휴일 결제, 서비스 이용 제공 및 저기 이게 뭐 무조건 휴일 날 넣은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안 된다라기보다는 유난히 휴일날 많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지? 평일보다 훨씬 더 많고 뭐 이렇게 보강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많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공적정보 연계 추출이라고 해서 매월 공적정보를 활용해서 무당청구 의심건을 추출해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시군구로 제공합니다. 그럼 시군구로 이걸 보고 이제 이상결제가 많은 기관, 우리 시군에 있네 이걸 하고 점검을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공적 연계 이상 적용 사업에 맨 끝에 보면 G2 있거든요. 해외 출입 사망 의심, 그리고 일괄 결제, 심야 결제, 그다음에 선결제, 수업시간 중 결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결제 이외에도 일괄 결제와 그리고 학교 시간 수업 중 결제 그리고 동일 단가 외의 결제도 있을 법한데 이거는 아마 그 이제 G2에서 발생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내용 말고 다른 것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아마 빠진 것 같긴 한데 요 6개는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타 안내 사항입니다. 급여 관리. 이거 굉장히 이제 저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급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급여 등록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은 그 전회, 전달 거를 보시면 매월 26일부터 25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면서 저장고 받는 시 심사 요청을 처리해야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제공 인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 인력 먼저 등록을 해야지 급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공 인력 등록으로 안 됐는데 급여 등록을 하면은 제공 인력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 전화하시면서 왜 저희 안 뜨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공 인력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요 거를 캡처를 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1번 앞에 1번, 2번, 3번 순서로 따라가시고 4번, 5번, 6번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월급여가 뭐고 실급여가 있다. 이게 왜 무슨 차이냐라고 하시는데 월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든다면은 2분이 예를 들어서 총 버는 금액이 월급이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심리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을 해서 버는 서비스가 월급여고 실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볕달 지원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버주 사업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게 있어서 그 비용을 총 합친 금액을 실월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심사 요청을 하셔야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장까지는 하시는데 심사 요청을 클릭을 안 하셔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여 등록 관련해 가지고도 추후에 이게 저희 시도 지침 뭐 실적이라거나 이런 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CBS 이게 예를 들면은 신규로 많이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우리 제공 인력이 뭐 한두 명 아니면 뭐 3명 여기까지만 해도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뭐 만약에 우리 기관이 너무 커서 한 제공 인력만 8명, 아무 10명, 뭐 10명이 제공을 하고 있다. 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 뭐 이렇게 쳐가지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앞에까지는 똑같은데 보시면은 양식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셀에다 주셔가지고 셀에다 적으신 다음에 이거를 업로드 하시면은 이제 더 빠르고 쉽게 이제 CSI 급여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면을 잠시 캡처해 두시고 이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전 급여 내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는 건지 이제 얼마나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서 이제 수정할 내용이 있다 그런다면은 저장 버튼하고 항상 마지막은 심사 요청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신규로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제공 인력이 변경이 됐다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분 자격 조건이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분 자격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는 것 중에 민간 자격증은 여기 보이시나요? www.pqi.or.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자격 정보 보면은 민간 자격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격명과 자격기관 관리 두 개 다 맞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맞아야겠죠. 왜냐하면은 미술심리 상담사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술심리 상담사를 자격명으로 딱 치면은 지금 이제 화면을 직접 보이진 못하지만 치면은 미술심리 상담사라는 자격증만 거의 수십 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발급받은 기관이 어디 있냐? 예를 들어서 뭐 한국미술치료협회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격관리기관에 한국미술치료협회 치면은 그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된 자격증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뜰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 내용이 전혀 검색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민간 자격증이라고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격증이 워낙 많으니까 실제적으로 상장 하나 만들어서 주면서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이렇게 민간 자격으로 등록하신 다음에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정이 너무 많은 것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등록이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으로 보는 거고, 때문에 이 민간 자격증 보실 때는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력 인정 관련해 가지고도요, 진료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실무 경력 같은 경우에는 졸업 이후 또는 자격증 취득 이후에 서비스 내용 관련된 기관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이분이 졸업을 2020년에 하셨는데 서비스 경력이 2018년부터 19년도까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장 전공자이면서 실무 경력이 얼마 이상인데 전공자가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서비스 이제 전공이 끝내기 전 이제 경력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안 된다는 거고, 자격증 또한 이분이 해당 관련 자격증을 2018년도에 취득을 하셨는데 서비스 이제 근무 경력이 17년부터 18년 초 이렇게 딱 그 자격증 떼기 전이다, 1년 동안 딱 있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면 자격증 취득 이후, 학위라 그러면 학위 취득 이후에 경력을 하셔야 되고, 또한 단순히 학교 실습 시간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4대 보험 중에 최소 현재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 아닌 내가 일정의 이상의 금액을 받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여야지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경력증명서로 실무 경력 사항을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원봉사나 무급활동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서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는데, 전공자 악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악기의 전공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전공도 했는데 부전공으로 이거 했는데 이거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와 다른 지역과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 뭐 시도 이제 뭐 커뮤니티라거나 시도 다른 지원단이나 이렇게 해서 또 해본 결과 복수 전공은 다 인정이 되되 부전공은 이제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 전공만큼 많은 시간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과 부호 전공 차이에 학점 일수가 꽤 차이가 있으므로 부전공 관련해서는 전공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고 추후에 이제 제공 인력을 뽑으시거나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클린센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에는 이제 옴부즈만으로 해서 저기 경북행복재단 서비스 그 경북행복재단에 있는 성희롱 신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게 됐었죠.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지원단에 그 클린센터 관련해가지고 그거 드린 거고, 이게 철저히 비밀 보장되는 거고요. 또 다음으로 보시면은 경상북도에 보시면은 전자민원의 민원상담에서 복지신문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투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정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하시면은 도 담당자나 이렇게 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 자체가 다들 이제 다
개인정보 보호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부정이 그걸 하고 내가 이 부정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신다면은 꼭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변한 부분이 많이 없어서 아마 올해 진행하시기에 많이 어려우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하시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올해 안에는 더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 교육 들으시면서 이제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특히 뭐 결제 관련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지원단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꼭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점검 때 뭐 이거는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환수 조치될 수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셨다가 추후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교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원단 이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